예, 지금 오늘 2부로 이 허진 대사님 모시고 용정에 투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지난번 시간에서 세계 이제 경제 흐름이 지극히 불안해지고 있는 것을 블록별로 좀 짚어봤는데요. 네. 자, 지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하고 일본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간에 이제 일본이 아시아 경제, 환태평양 경제를 갖다 쭉 주도해 오다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제 중국에 뺏겼었죠. 그래서 지금 GDP 상으로 완전히 지금 3위로 내려앉은 상태고요. 지금 와서 이제 새로 이제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면서 일본이 다시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하고 일본이 소위 말해서 제조업의 아주 초강대국인데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2006년부터 한 3년간 살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보다도 디지털 수준이 뒤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은행 시스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이제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리만 브라더 사태 때 독일하고 캐나다 은행들은 좀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도한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저게 디지털이 좀 늦은 게 네. 저기 사회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화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사람이 하던 일에 대한 제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계가 AI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유럽 특히 독일이나 일본의 문화하고는 디지털하고는 좀 안 맞는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근데 그게 너무 진전돼 버리는 것보다 너무 진전돼서 그 진전에 대한 후유증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당히 어느 시점에서 뒤진 것이 나은 거 아니냐. 요즘 일본이나 독일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을 기계에 도입을 해가 보니까 그 뭡니까 나이키 신발 이것도 보니까 완전히 기계가 다 하더만요. 그 스마트 공장은 지금 독일이 제일 선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좀 끌고 가는 게 제가 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경제를 대표하는 독일, 그다음에 아시아, 일본 이 두 나라가 이제 제조업은 강했지만 이제 디지털 산업이 늦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 기구안에 디지털 청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예산도 확대 개편하고 상당히 그러나마 좀 늦었지만 그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덕에 한국 삼성이 이 정도 이제 부흥을 갖다가 현시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2021년 6월부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다 낙관했었는데 점점 더 어려운 국면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년도 이제 성장률을 대개다 뭐 기존 수치보다는 전부 다 하향 조정한 거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전력난 사태가 나니까 이게 지금 중국뿐만 아니더만 보니까 영국도 난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거기다 과도한 어떤 탈탄소 정책, 친환경 강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이거 지금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탄소 중립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이니시어티브를 밀어붙이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좀 빠지려고 그러고. 근데 유럽은 지금 안 그래도 못 사는데 이게 지금 전기까지 지금 이래 되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소장님 이게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해가지고 모범 국가로 그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지금 전기값이 5배로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죽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탈탄소 2030, 2050 이거 좀 아마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아마 유럽의 생각 같은데 도저히 자기들 재정 능력으로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전을 갖다 짓겠다. 뭐 EU,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면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력난을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어느 하나 이제 세계 경제 어떤 그 회복에 유리한 조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도 여기서 이제 결코 이제 편한 상태가 아닌데, 친환경제 한국도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보면은 저희 그 한국 정부가 너무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라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은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이 난방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나는 지금 중국을 옆에 끼고 있는 한국. 그래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뭐 거의 중국과 환경 오염이 효과가 똑같아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근래 좀 날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중국에 지금 뭐 전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공장을 좀 덜 돌리니까 한국에 그거는 뭐 확실한 가을날이 이렇게 좀 좋은가 하는 생각이 기억나시죠? 작년 2020년 3월 4월
굉장히 봄에 뭐 예. 황사 현상이 거의 없었죠. 거의 봄에 거의 가을 하늘 날씨 예. 같은 걸 즐길 수 있었거든요. 공장에 안 돌아간 거는 사실은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세계 경제가 이제 내년 안에 회복되기 힘들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 방송 때 소장님이 좀 워닝을 하셨는데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좀 한수 좀 적고 생각해야 될 게 주식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뭔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자기들 방송이 되니까 절대 이제 미래상에 대해서 아무렇게 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폭망할 수가 있으니까. 주식은 그거는 이거 호객꾼이지 경제 이 아날리스트나 학자가 아닙니다. 그 호객꾼들 따라서 세상의 이 경제 관점을 바라보다가는 근데 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경제 분석을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처방도 내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주식시장 국민의 자기들 코멘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송은 이제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수십만만, 백만까지 나가는데 폴 크루만 같은 사람이 순수하게 경제사나 경제정치를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만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독자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을 꼬드긴다고 생각하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이 예. 그 원래 이제 역사는 가면 갈수록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기대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역사는 늘 진보한다고 생각했죠. 요즘 보면 역사가 진보하는 게 아니라 네. 역사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좀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움직임도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제일 실망한 게 미국 같습니다. 예.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대국인과 동시에 이제 기술 혁신 이런 걸 선도하는 국가고 거기에 이제 윤리 도덕적 인권 관점에서 세계 넘버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최근 한반도의 정세만 보더라도 지금 남북한 플러스 중국 이게 질질 끌리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 내 보수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절대 협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굉장히 수상한 측면이 많습니다. 요 최근에 오늘입니까? 오늘 아마 한미일 정보수장들이 다 만났죠. 어제 식사했고 어제 오찬회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한미일 북핵 대표는 또 워싱턴에서 예, 또 회의를 하고 이런 국면인데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그 DNI든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기구 중에 그 총괄기구 국가정보국 그 에블린 헤이즈 예. 그 여자분이 아마 DNI의 총국장이고 그다음에 그 반스는 이제 CIA인데 이 둘이가 동시에 지금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마 그간에 한국이 워낙 종전선언 그다음에 비핵화 진전 없더라도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제재 완화를 갖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속 아마 로비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계속 버티다가는 얘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저거 마음대로 종전선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와가지고 좀 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 수장들이 저렇게 한국에 비슷한 시기에 방문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네. 종전선언도 대화의 장으로 올려주겠다. 네. 그래서 종전선언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대화하러 나와라 그러는데 네. 지금 북한이 오늘 그 두 발을 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뭐 또 저 SLBM으로 추정되는 SLBM이라고 예, 보이죠. 예. 그래야지 뭐 일반 탄도 미사일은 별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종류별로 다 쏘는 거만요. 그래서 그걸 또 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알려고 하는 핵심은 북한이 자꾸 저런 식의 도발을 하는 부분이 한국 정부와 모종의 좀 이 협의가 되어서 자기들이 설정하는 어느 목표에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저러는 건가. 한국은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북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한국이 미국한테 대해서 자기들의 바게닝 파워, 협상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 문 정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가 제재 완화를 하지 않으니까 쟤들이 자꾸 저런 도발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일들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쏜 원인이 최근에 이제 이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가 지금 열리는 시점에서 이게 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시점에 맞춰서 쏜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쏘는 것 자체가 최근에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북이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또 도발을 하고 그럴수록 또 미국은 한국을 보고 북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너네들은 뭐 들은 게 있지 않냐 이래서 한국이 거강꾼으로 또 장사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전날 소장님이 뉴핑에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아주 간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탤 건 없습니다. 없는데 미국은 자꾸 지금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구체적인 제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의제들 중에 종전선언도 배제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하겠다. 그것까지 했으니까 자기들이 그 구체적이라고 표현한 건지 그 외에 다른 건 별 상정해 볼 게 없거든요. 아니 이제 대북 제재 해제 부분인데 그 해제에 지금 스타트를 북한에 백신을 주는 걸로 지금 뭐 인도적 지원 스타트를 갖다가 끊는다. 지금 그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백신을 주게 되면 백신만 줄 수 있을까요? 백신과 함께 각종 의료 시스템 장비 들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식량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한국이 북한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허물고 인도주의적인 여전히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모른 척하면서 이제 북한과의 지금 한국 간의 경제적인 이런 교류 지원들이 확대되어 가는 그런 부분을 한국이 지금 열려고 한다. 그럼 미국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응하지 않고는 북이 아예 대화에 안 나올 거라 봅니다. 그 부분을 얻어놓고 놓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전제를 깔아줘야죠. 그거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북이 그러면 그런 걸 해주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유약한 대외 교섭적인 이런 행태들이 북에게 들미가 잡혔고 그래서 한국이 거강꾼으로 미국을 끌어내는 과정에 있다. 좀 드라이하게 분석하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아프간 철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보면은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상당히 펌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무조건 그냥 굴종한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내가 뭐 이사를 수십 발 쏘다 한국 정부는 꼼짝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이미 전제로 깔린 이야기인데 근데 이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양보해 줘가지고 북한을 꼬드기려고 하니까 이런 수장들이 왔는데 또는 반대로 해석할 때 그러면 100% 그냐면은 북한의 뜻에 따라 미국이 양보해 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야 그거 계속 귀찮은데 막 적당히 해주라라고 한다면은 그냥 워싱턴에서 지시만 내려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수장 둘이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는 나름 어느 정도의 어떤 진화 작업 내지는 조율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국방부에 뭐 국무부에 뭐 차관 정도가 오거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게 이제 정부 기관장이 왔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은 의미가 다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 같으면 굳이 저런 이제 회동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본 정부수장 일본도 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북한에 양보하는 걸 절대 반대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러면 일방적으로 북한한테 양보할 것 같으면 일본 수장 그 정보당국 수장하고 같이 불러가 회담을 할 오늘 근데 일본에 선물을 크게 줬어요. 일본에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저 두 발을 쏴줘가 일본 자민당을 크게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 저거는 일본에 준 선물이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시다 지금 뭐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이제 프라이어리티로 내세우는 게 북한에 아직 갇혀 있는 자기들 그 시민들 납치된 사람들 그거 풀어내달라. 그다음에 이거는 마베 어떤 그 정부하고 거의 유사한 어떤 정책 색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계속 아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해법을 풀어나갈는지 근데 마지막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이게 트럼프가 꼬이듯이 또 싱가포르와 유사한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미국의 리더십이 완전히 이제 끝장난다고 보는 게 이게 좀 우스운 게 과거 트럼프 때는 어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40%대를 30%대 떨어지는데 과거에 트럼프가 인기가 떨어질 때보다 더 가파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상당히 좀 이런 식의 리더십 가지고 이제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미국 국내로 봤을 경우에 북한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줬다고 해서 이게 인기를 많이 하는 반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북한을 갖다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지난 7월에 말입니다. 그 한국의 통일교육원이라고, 통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100% 정부 기관이니까 자기들이 특정한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 한국 여론조사를 했더니 비핵화 없는 회담은 안 된다고 하는 게 76% 나왔습니다. 한국에. 자, 그러면 비핵화 없어도 그냥 남북 간 대화를 해야 된다.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한국이 20%가 오케이 했고요. 그럼 4%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정부 초기에 비핵화 진전 없이 어떠한 식의 양보나 제재 완화는 없다라고 하는 그 기조를 갖다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변수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당지 지금 뭐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고 그다음에 좀 초조하니까 북핵에 대한 해법이 없다. 자, 그냥 어떤 의제든지 뭐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몇 달간 6개월 동안 반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따라오질 않으니까 꼬드기 위해서 뭔가를 주겠다. 이거 하다가 덫에 걸리면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직까지는 자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 그렇지만은 이 한국에 대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선이 없는 일상적인 시기에서 이 북한의 대화를 갖다가 끌어내는 부분에 미국이 가는 거하고 지금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가는 부분은 미국이 굉장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에서 그야말로 축출될 수도 있는 계기가 다음 내년 대선이에요. 그러면 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지금 한국의 북한이 이런 걸 떠들면 그럼 북이 먼저 입장을 갖다가 발표하고 뜯을 때까지 그냥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저렇게 성부수장이 왔다 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수준 자체가 미국으로 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회담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지금까지 보도에 나온 거라든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 행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일단 그 전직 관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는 뭐 굉장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 북한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그 비건이라고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 그 국무부 차관한 사람 있죠. 그 양반은 아마 저도 별 신뢰를 하지 않는 인물인데 그거 하나는 지적했더라고요. 이게 대선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비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뭐 물류회사 다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별 잘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나름 또 이제 그 국무부 있으면서 공부를 좀 하긴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전직 관료로서는 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었고 이제 양반이 그걸 이제 입 밖으로 내니까 그게 다른 무슨 랜드 연구소니 다른 쪽 연구소 사람들도 이거 분명히 아마 남북한이 짜고 대선에 그걸 이용할 거다. 여기에 현재 미 행정부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이제 내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때와 비교해서는 이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가 뭐 토니 블링컨이나 그다음에 오스틴이나 나름 원칙에 입각한 탑다운이 아니고 이제 버텀업의 어떤 인크리멘탈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지금 요새 하는 동향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처럼 또 임기응변식으로 어색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자체가요, 제가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멘탈에서 좀 약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이 감춰졌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생기는 새로운 단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외교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부분에 이게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배짱 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배짱은 없는데 또 고집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아프간 하고 나서 절대 잘못했다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의 행태들 보면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초기 때하고 저는 다른데 아프간 철군 그 이후에 지금 제대로 점수 따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을 좀 믿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불안하긴 한데 문제는 트럼프 때도 봤습니다만 트럼프 때도 뭐 맥마스터라든가 굉장히 강경한 사람도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결국 다 대통령 뜻에 이제 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료제적 조직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이제 소신대로 일할 수는 없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1년이 안 돼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은 이거는 수학님 말씀 눈에 불을 뜨고 하나하나 지금 단어 하나하나도 저희들이 아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거는 미국 쪽에다 워닝을 주지 않으면은 또 이상한 또 짓거리 할 거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 정권은 대선에서 어떤 계기를 저걸로 잡으려고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이 만약에 이 커넥션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종전선언 내지는 제재 완화에 부분적으로 하는 거 들어줬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별로 얻을 건 없습니다. 잃을 건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손익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 토니 블링컨은 별로 인터뷰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만 이야기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오히려 지금 뭐 군사 당국이나 국무성보다는 이제 정보 당국에다 다 맡겨놨는데 이거 뭐 정보 당국에들 사실 믿을 놈들이 못 되잖아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아마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하기는 뭐 좀 심각한 국면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이 좀 위험하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시다 내각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보일지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과거 일본 정권의 새 출발이 있을 때 하던 상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의원 내각제인데 제가 유럽 내각제와 비교해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대개 보면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총리를 총선 결과에 정합니다. 따라서 그걸. 근데 얘들은 미리 아마 대표를 선정하고 나서 총선을 치르더라고요. 그럼 총선이 10월 31일인데 지금 아마 캠페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시다가 나오니까 뭐 역대 그 총리 취임한 것 중에 지지도가 제일 약하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보니까 뭐 아주 뭐 겸손하게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그 중의원 이게 하원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하원인데 465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딱 그 절반 233석만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276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질 수 없는 목표를 제기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지지도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뭔가 그 뭐랄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제 함부로 일본 사람이 말하진 않습니다만 뭔가 좀 프레시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 기시다 내각 이제 그 인선이라는 게 대해서는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는데 근데 되게 결국 그 이런 것 같습니다. 기시다는 인물에 대한 뭐 지지도랄까 이건 과히 높진 않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쁜 사회당을 뽑아줄 리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뭐 대개 한 244석 정도는 가져가지 않겠는가. 그래 절반 넘으면 총리를 그냥 그 단독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일본 기시다가 되면서 이제 온갖 신문에서 이제 냉각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시 복원 내지는 해소할 수 있을까 이래 대한 이제 논평들이 나옵니다만 하나같이 정치적 색깔의 강시 똑같던 뭡니까? 전부 다 일본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일본과 냉각 관계가 된 게 문제를 먼저 일으킨 게 지금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일본 보고 결자 해지하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언론사도 반대로 해석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아마 전 국민적인 아마 콤플렉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조금이라도 두둔하다가는 친일파로 몰린다. 예, 이 프레임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 일본이 제대로 일을 해도 뭐 칭찬도 못하고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간에 제가 쭉 이제 개인적으로 추적해봤었거든. 일본 그 북한이 일본 그 납치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일본에 이제 교포가 일본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도 좀 취하고 이렇게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도 모르는데 북한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일본말을 결국 모르게 되더란 겁니다. 조선말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리 나왔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게 정말 이게 feel sorry라고 하거나 이 문제를 갖다 같이 좀 해결해 보자든가 이런 제스처 한 번도 취한 적 없거든요. 그렇죠. 남의 나라 일처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식으로 잡혀갔더라면 난리 칠 건데 이웃 나라가 사실 북한이라는 그런 이상한 집단에서 외국인 민간인을 납치한 이런 거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도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건 일체 외면하고 오로지 그냥 일본이 안 되면은 막 고소한 마음에 우리한테 뭔가 페이버가 주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아마 큰 폭으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아마 자기 내각을 꾸려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지배적인 시각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좀 기시다라는 이 사람을 좀 과소평가하는데 이 사람이 99년에
차관급을 99년부터 해요. 네, 22년 전부터 이 중위원으로 하원으로. 그리고는 2008년부터는 이제 장관급을 해요. 그러다가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장관만 우주개발부, 방위부, 외무부. 그럼 뭐 굵직한 거 다 했죠. 네, 예, 다 국방장관, 했어요. 외교장관 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 차관급 이상만 22년을 지금 쭉 해오면서 여러 부서를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민당의 특성인 일본 정치의 특성인 파벌 때문에 그동안에 두드러져 안 보였다라고 하지만은 서가나 이런 사람보다는 상당히 그립이 강한 사람이고 부친이 또 유명한 그 정치가더만 정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저는 뭐 관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세 보이잖아요. 고노다로가 이제 대중적인 인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이제 대중적인 인기는 있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내부 친화력, 국회의원들의 사이가 좋은 그런 조정 역할을 잘하는 인물인 것 같은데 딱 보면 일본의 야쿠자 두목 같은 관상을 딱 가지고 있어. 일본의 영화에 보면 야쿠자 두목.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처음에 이제 비판할 때는 이제 아베의 어떤 그 아바타 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뭐 나름 보니까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분배를 뭐 중시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철학적인 그런 이제 태제 같은 걸 내세운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뭐 혁신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문제는 이제 대중국 포위구대에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갈 것인가 하는 거. 근데 당장 지금 한국하고 또 하나 조금의 갈등을 일으킬 부분이 있는데 그 환태평 뭐죠? PPT, CPTPP. 그게 지금 중국 대만이 이제 그걸 가입을 뭐 의향서를 내고 한국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일본이 그거다 이거다 반대를 하게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반일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공정한 그런 외교적 룰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조태용 그 전에 그 지난 정권 때 외교부 차관한 사람입니다. 1차관.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이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사 문제라든가 양국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제 대사를 초치하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중국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일본만 28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만만하다 이거죠. 일본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질문하니까 외교부는 중국도 불렀다고 하는데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사를 부른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놈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친중적이고 중국의 굴욕적인 가는 것도 이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지금 웃기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주한 일본 대사가 여러 신문에 글을 많이 기고했었거든요. 일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이름도 좀 이상한데 중국에 주한 중국 대사 온 신문에 다 나오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글을 실어주는 것도 좀 웃기는데 최근에는 중국 내부의 어떤 그 경제연구소의 한 그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상에 세 가지 어떤 경제 층위가 있는데 처음 거는 이제 그 경제 주체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 하나 또는 두 번째는 국가가 개입해서 세금을 때리면서 자원의 재분배를 형성하는 과정 그게 두 번째 층이고 세 번째는 지금 중국이 시행하는 것처럼 재벌들이 스스로 기부금을 내는 이게 아마 세계 경제의 어떤 새로운 초석을 이룰 거라고 이런 궤변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조중동에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겨레도 아니고 내일 신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중국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한국을 갖다가 그 이제 호주처럼 아마 집어먹으려고 하는데 호주는 분연히 일어섰죠. 자, 한국이 지금 이 중국의 침투. 그래서 이런 시진핑이나 중국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정권 교체는 돼야 된다. 맞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자, 문가리가 뭐 신임장 제정할 때 헛소리를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신임 대사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신임장을 제정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바쁘니까 특정한 날 한꺼번에 모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덕담만 하고 그냥 잘 진행하면 되는데 오징어 게임 이야기하면서 한국 문화를 갖다가 뭐 잘 음미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수학님이 저기 봤는데 이거 오징어 게임
이거 9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 폭발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좌절한 젊은이들이 네. 유사한 어떤 살인 게임 뭐 이런 거 돈 걸고 뭐 목숨 만화가 거는 거. 많이 나왔고 그게 또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일본에서.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거 결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순수하게 한국 사람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고 그 일본 만화를 보고 하면 뺏긴 거라 보는데. 감독도 뭐 그걸 사실상 시인했어요. 그건 어찌 보면 현재 한국 사회 아무런 구조를 나타낸 건데 그걸 가지고 한국 문화를 갖다가 단미하라 이거는. 어제 미국 그 국무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공고한 공고한 계급 사회를. 예. 공무성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또 그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VO에서 하는 학자인데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징어 게임 1등하는 게 더 쉽겠다는데 이정재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사람 보면 물론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끄는 건 뭐 사실인데 과연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긍정적인 면 미래를 갖다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상을 갖다가 나타내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그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적인 능력,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한국 문화, 코리안 컬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난센스 같습니다. 근데 과연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 이야기인지. 근데 소장님, 우리나라는 뭔가 조그만 히트치면 전부 여기에다 빌부터 물러 그러는데 수년 전에 왜 그 싸이가 강남스타를 가지고 뭐 전 세계 석권했지 않습니까? 조회수 뭐 1억 명 나오고. 그때 제가 국회 파견 나가 있었는데 정청래가 그러더만요. 쌀을 갖다가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외교부에 지시를 떠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수준입니다. 이번에 BTS 데리고 가는데 비용이 7억이라며요. 그러니까 그 7억도 안 냈다며 돈도 안 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소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이게 계속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미국 세계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한국 포함해서 이런 세계적 어떤 그 지도자들이 과연 제정신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심히 머리가 복잡습니다. 자, 메르켈 부분을 한국 언론이 일방적으로 장난 인도다. 이게 지금 메르켈이 한 16년 했죠.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4번 낼 때 이 사람 혼자 이제 쭉 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보니까 메르켈을 떠난다고 뭐 찬양 일색인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사람 좀 같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총리가 됐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는 왜 일체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그 독일을 위한 대한정당이라든가 극우파 운동이 메르켈 때 가장 심했습니다. 사실은 그 원인 제공을 한 거거든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00만 명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라 하나를 통째로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해서 이제 독일의 극우파들이 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이라 해가지고 지난 정권은 그 슈레더 정권 때 노동 유연화 정책을 해가지고 사실은 병든 독일을 살려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전 유럽에서 그 독일만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독일 경제를 살리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메르켈 때문에 독일 경제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독일은 유럽 경제 항상 넘버원이었거든요. 이미 프랑스 영국을 따돌린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는 그간에 싸웠던 자본 축적,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의 활성화, 독일 경제의 어떤 그 강력한 힘,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메르켈이 들어선 거지, 피폐화된 경제를 메르켈이 살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기자들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좀 과대 포장한다는 측면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만드는 데서는 독일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실패했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권 초기에는 사실은 중국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후진타오가 이제 베를린에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의제를 제기한 게 뭐냐면 중국의 해커들. 우리가 우방고이고 이제 여러 가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우리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에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와서 해킹을 한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고 사실은 유럽을 대표해서 중국에 각을 세웠던 사람인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중국과 어떤 미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친중 계열이나 또는 어떤 그 반미 세력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메르켈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마치 잘하는 등거리 외교의 화신으로 그렇게 좀 잘못 부각시키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는 게 특정 인물의 어떤 정치적 과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성취물 이걸 갖다 균형 감각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 메르켈을 갖다 평가한 부분은 너무 좀 한쪽으로 경도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아마 지나고 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메르켈을 과오라
돌아가는 게 나타날 겁니다. 독일 경제에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허진 대사님 모시고 지금 이 세계 주요국들이 지금 리더십이나 또 여러 가지 대외적 행보에서 태형적인 행태를 거듭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